계단. 내일 밤에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버릴 거야. 어머니 새벽에 화장실 가시잖아. 그때 뒤에서 살짝만 밀면. 미쳤어? 그건 너무 뭐. 당신 내일 모레 사채업자들 집에 온다는 거 알아? 이자 250만 원. 못 갚으면 우리 끝이야. 62세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경추골절이나 두개골 골절 충분히 가능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어머니, 보험금이 10억 나온대요. 그 말이 들린 건 목요일 저녁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였다. 나는 정명자, 올해 62이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이선아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고 차가웠다. 평소엔 그렇게 목소리 큰 여자가 왜 오늘은 속삭이듯 말하는 걸까? 나는 가스불을 약하게 줄이고 살짝 문틈으로 다가섰다. 오빠 진짜야. 내가 알아봤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이 총 6개야. 다 합치면 10억은 거뜬히 나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10억? 보험? 내 이름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정우진 42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 한때는 그렇게 착했던 우진이의 목소리에서 익숙한 따뜻함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사업 실패 이후로 그 애는 변했다. 거래처 사기로 2억을 날린 뒤부터 무슨 소리긴 기회란 말이지. 며느리가 웃었다. 낮게 차갑게. 어머니 나이가 벌써 60 넘었잖아. 한 번만 크게 다치시면 돼. 그럼 우린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숟가락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쿵. 어머니.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황급히 숟가락을 주워들고 후다닥 찬장을 뒤적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숨소리가 너무 커서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한 번만 크게 다치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10년을 같이 산 며느리가 설마 내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부엌 문을 벌컥 열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선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무섭게 느껴졌다. 어머, 찌개 끓이세요? 제가 할게요. 어서 나가 계세요. 아, 아니다. 내가 할게. 에이, 괜찮아요. 오빠랑 얘기 좀 하세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던데. 며느리가 내 손에서 국자를 빼앗아 갔다. 그 손길이 부드러우면서도 강제적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실로 향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우진아. 엄마. 너 요새 힘들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핏발선 눈, 꺼진 볼, 며칠은 안 깎은 듯한 수염. 이게 내 아들 맞나 싶을 정도로 초췌했다. 괜찮아요, 엄마. 곧 좋아질 거예요. 좋아진다고? 어떻게? 나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방금 들은 그 대화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귀가 어두워진 걸까? 그때 2층에서 똑똑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12살 손녀 지우가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내게 안기며 웃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미술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어머, 그래. 우리 지우 최고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이 작고 따뜻한 체온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아이만은 날 사랑해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근데 할머니,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머니 요새 자꾸 깜빡깜빡하시죠? 응?
어제도 약 드셨는데 또 드시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치매 검사 받아보셔야 한대요.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치매 판정만 받게 하면 돼. 입원하고 치료 기록 남기면 끝이야. 아까 며느리가 한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손녀의 어깨를 슬쩍 밀어내고 일어섰다. 지우야, 할머니 좀 쉬어야겠다. 방에 들어갈게. 네, 할머니. 저녁 되면 불러드릴게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1층 끝에 있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무너졌다. 침대 끝에 주저앉아 나는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 62년을 살아왔다. 23세 시집와서 39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 어머니 15년 간병하고 남편 8년 투병 생활 함께하고 아들 뒷바라지하고 며느리 눈치 보고 손녀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10억짜리 보험금 덩어리가 된 거야?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 울면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나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졌다. 통장, 도장, 중요한 서류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여기 넣어뒀던 보험 증서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갔지 한참을 찾다가 나는 깨달았다. 작년에 며느리가 서류 정리해드릴게요라며 가져갔던 게 생각났다. 그때 나는 고마워했다. 며느리가 날 챙겨준다고 효부라고 생각했다. 허참.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다. 보험금 수령 조건, 상해보험 지급 기준. 화면에 뜬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중증 장애 1급 판정 시 최대 5억 원 치매. 진단 후 입원 치료 시 간병비 연 2천만 원, 사망 시 최대 10억 원. 손이 덜덜 떨렸다. 그래, 내가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치매에 걸리면 저들은 10억을 손에 쥐는 거구나.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 내일 병원 예약했어. 신경과에서 치매 검사 받게. 벌써?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뭐가 급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만 손해야. 67세만 넘어가면 보험료도 안 나와.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래도 엄마가 엄마. 당신 엄마 생각할 여유 있어? 우리 빚이 얼만데. 은행 빚 1억 2천, 사채 8천만 원. 다음 달이면 이자만 250만 원이야. 숫자가 칼처럼 귓가를 찔렀다. 나는 문틈에 귀를 바짝 댔다. 치매 진단만 받으면 일단 요양원에 보낼 수 있어. 그럼 보험에서 간병비 나오고 우린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지. 그리고 만약에 요양원에서 낙상 사고라도 나면야. 그건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지. 요양원에서 노인 낙상 사고 얼마나 많은데. 소름이 쫙 끼쳤다. 이건 우연을 가장한 살인 계획이었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녁 차렸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금방 나갈게. 네, 어서 나오세요. 오늘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등어 조림 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분 등. 이 늙은 몸이 10억의 가치가 있단 말인가. 아니, 10억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건가.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며느리가 건네는 밥그릇이 독이 든 것처럼 느껴지고 아들의 미소가 가면처럼 보이고 손녀의 웃음소리조차 섬뜩하게 들렸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고등어를 내 앞에 척 놓았다.
별로 안 당기네. 어머,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다. 마치 좋았어. 꼬투리 잡았다는 듯이. 아니, 그냥 입맛이 없어서. 역시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신경과 예약했으니까 꼭 가세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 치매 판정, 요양원, 낙상사고, 10억? 모든 게 하나의 시나리오로 연결됐다. 나는 젓가락을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진심이다. 정말로 날 죽일 작정이다.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62년을 살아온 이 정명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순 없지. 알았어. 내일 병원 갈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어머, 다행이다. 할머니가 이렇게 순순히 말 들으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나도 웃었다. 아주 천천히 의미심장하게.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잠에서 깼다. 아니, 사실 한숨도 못 잤다. 밤새 천장만 쳐다보며 생각했다. 저들이 정말 날 죽이려고 하는 걸까?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지만 새벽 5시 복도에서 들려온 소리가 내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다. 오빠 일어났어? 오늘이야. 오늘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치매 진단만 받으면 1차 완료야.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1차 완료? 나는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래도 엄마가 정말 치매일까? 아들의 목소리가 망설이듯 떨렸다. 치매든 아니든 상관없어. 의사 선생님한테 100만 원 드렸잖아. 그 돈이면 충분히 경도, 인지장애 정도 진단서는 떼줄 거야. 뭐? 의사 매소?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다음엔 진단서 받으면 바로 요양원 알아볼 거야. 월 250만 원짜리로. 보험에서 월 200만 원 나오니까 우리 부담은 50만 원 뿐이지. 그리고 요양원 들어가고 3개월 후면. 3개월 후면? 낙상사고. 요양원에서 노인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거 흔한 일이야. 2023년 통계만 봐도 요양원 낙상사고 연간 8,700건이야. 그중 사망사고 340건. 우리가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행한 사고였다. 이렇게만 하면 돼. 소름이 쫙 끼쳤다. 얘네 진짜구나. 진짜로 날 죽일 작정이구나.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내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황급히 침대로 뛰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지금 일어났다. 병원 9시 예약이에요. 씻고 나오세요. 제가 아침 차려놨어요.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저 다정함 뒤에 숨은 계산을.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모든 게 이상하게 보였다. 며느리가 준비한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어머니, 많이 드세요. 오늘 검사 받으시려면 체력 있어야죠. 며느리가 내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웃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혹시 음식에? 아니야.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다. 아니, 그냥 긴장돼서. 괜찮아요. 검사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MRI 찍고 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다. 나는 슬쩍 화면을 훔쳐봤다. 보험금 청구 절차라는 제목의 문서가 보였다. 1단계 치매 진단서 확보.
2단계 요양원 입소, 3단계 낙상 사고 유도, 4단계 보험금 청구. 손에 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철컥. 어머니.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감췄다. 죄송 손에 힘이 없네. 역시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손떨림도 치매 증상 중 하나거든요. 며느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신경정신과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며느리가 내 팔을 꽉 잡았다. 어머니, 검사 받으실 때 제가 옆에 있을게요. 긴장 마세요. 긴장하지 말라고? 너희가 날 죽이려는데? 진료실 문이 열렸다. XXX 신경정신과 전문의.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정명자 환자분이시죠?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의사가 며느리를 쳐다봤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아, 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잠깐. 며느리가 의사 귀에 뭔가 속삭였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100만 원 드렸잖아. 아까 며느리가 한 말이 떠올랐다. 저 의사, 이미 매수된 거야. 알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며느리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의사가 나를 쳐다봤다. 정명자 씨, 요즘 기억력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며느님 말씀으로는 약을 이중으로 드신 적도 있고 깜빡깜빡 하신다던데요. 그건 한두 번 실수한 거예요. 나이가 62세시면 충분히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 있는 나이죠.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의사가 종이를 꺼냈다. MMSE 검사, 치매 선별 검사.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4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이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나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점수가 28점이네요. 정상 범위입니다. 정상? 그럼 진단서를 못 떼는 거잖아. 그 순간 의사가 한숨을 쉬며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슬쩍 고개를 들어 그 종이를 봤다.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 뭐? 분명 정상이라고 했잖아. 선생님, 저 정상 아니에요? 아, 네. 검사 점수는 정상이지만 보호자 진술과 종합해 볼 때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MRI 찍어보시고 3개월 후 재검사 받으시죠. 거짓말이었다. 이 의사 정말로 돈 받고 거짓 진단서 쓰려는 거야. 선생님, 저 멀쩡해요. 왜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방 차원의 소견이에요. 환자분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요? 아니면 100만 원 받아서요? 의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제 며느리한테 돈 받으셨죠? 거짓 진단서 써주기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환자분, 지금 창난 증세가. 창난 아니에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저 멀쩡해요. 치매 아니에요. 진단서 안 써주셔도 돼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며느리가 황급히 들어왔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선아야, 나 멀쩡해. 왜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다 들었어. 너희가 나한테 보험 여러 개 들어놓고 날 죽여서 10억 받으려는 거. 진료실이 조용해졌다.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며느리가 황급히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어머니가 요즘 망상 증세가 좀 있으셔서 이것도 치매 증상 아닌가요? 망상? 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느니, 돈을 노린다느니.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피해망상. 치매 초기에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죠. 뭐? 나는 소리쳤다. 망상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선생님, 어머니 좀 진정제. 안 돼. 나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를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찼다. 어지러웠다. 어머니. 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쫓아왔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병원 로비.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62세 노인. 아무도 내 편은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며느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저녁도 차리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렸다. 아들도 말이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다. 이제 어떡하지? 의사도 매수됐고 며느리는 이미 모든 걸 계획했고 아들은 그녀 편이고 나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문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오빠 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그래서 계획을 앞당겨야 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앞당긴다고? 응. 원래 요양원 보내고 3개월 후에 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어머니가 절대 요양원 안 가실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내는 거야. 소름이 쫙 끼쳤다. 무슨 소리야? 그럼 어떡해? 계단. 내일 밤에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버릴 거야. 어머니 새벽에 화장실 가시잖아. 그때 뒤에서 살짝만 밀면. 미쳤어? 그건 너무 뭐? 당신 내일 모레 사채업자들 집에 온다는 거 알아? 이자 250만 원. 못 갚으면 우리 끝이야. 62세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경추골절이나 두개골 골절 충분히 가능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아들이 숨을 들이켰다. 그럼 너무 명백하잖아. 경찰? 노인이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건데. 뭐가 이상해?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119 부르면서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라고 울면서 외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내일 밤, 계단, 물,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렸다. 손녀 지우가 들어왔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할머니, 지우야. 할머니, 저 다 들었어요. 엄마가 계단에서 할머니 밀어버린다는 말 들었어요. 아이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무서워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아이만은 내 편이구나. 지우야, 네, 할머니 도와줄 수 있겠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았어요, 할머니. 나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봤다. 12살. 너무 어린 나이. 하지만 지금 내겐 이 아이밖에 없었다. 지우야, 할머니가 내일 밤에 살아남으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요? 나는 천천히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였다.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그날 밤 나는 손녀 지우와 마주 앉았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2층 방에서 잠든 듯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만. 할머니, 정말 할 거예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해야 해. 내일 밤이면 할머니가 죽을 수도 있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지우야, 울면 안 돼. 우리 강해져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나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먼저 증거가 필요해. 내 아빠 서재에 가봐야겠어. 근데 아빠 서재는 항상 잠겨 있어요. 열쇠 어디 있는지 아니?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화장대 서랍에 여러 열쇠 모아둔 거 봤어요. 좋아. 가자. 우리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2층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며느리 방문을 지나갈 때 나는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직 안 잔 거야.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고 며느리 방 옆 화장실을 지나쳤다. 그때였다. 오빠 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나와 지우는 벽에 바짝 붙었다. 응. 내일 밤에 정말 할 거지? 대답 안 해? 선아야, 난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뭐가 맞고 틀린 게 어딨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지우가 살기 위해서. 지우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아이도 듣고 있었다. 그래도 뭐. 당신 엄마는 어차피 10년, 20년 후면 죽어. 우린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 사채업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 이자 못 갚으면 우린 다 죽어.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내일 밤 새벽 3시. 어머니 화장실 가실 때 내가 할게.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만 행동해. 새벽 3시. 구체적인 시간까지 정해졌구나.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자. 내일 중요한 날인데 푹 자야지. 불이 꺼졌다.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며느리 방으로 다가갔다. 지우가 내 손을 당기며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요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살짝 열고 어둠 속을 더듬었다. 화장대가 보였다. 나는 발끝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다. 삐걱. 작은 소리에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며느리가 몸을 뒤척였다. 10초, 20초, 30초.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랍을 조심스럽게 더 열었다. 립스틱, 화장품, 액세서리, 그리고 열쇠 뭉치. 발견했다. 나는 열쇠를 집어들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우리는 1층 서재로 내려갔다. 서재 문 앞. 나는 열쇠 뭉치에서 하나씩 시도했다. 첫 번째, 안 맞았다. 두 번째, 안 맞았다. 세 번째, 찰칵. 열렸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가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방 안에는 책장, 책상, 서류 캐비닛이 있었다. 할머니, 여기요. 지우가 책상을 가리켰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청구서, 독촉장, 대출 서류, 그리고 보험증서. 하나, 둘, 셋. 손이 떨렸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며느리는 6개라고 했었다. 하지만 여기엔 8개의 보험 증서가 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XX보험 5억, XX보험 1, 3억, XX보험 2, 2억, XX보험 간병비 연 2천만 원, XX보험 5억, XXX보험 1억 5천만 원, XX보험 3억, XX보험 4억, 전부 합치면 23억 5천만 원. 10억이 아니었어. 23억이었어.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보험자 정명자, 수익자 정우진, 이선아. 모두 작년에 가입됐다. 작년 며느리가 서류 정리해 드릴게요라고 했던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구나. 할머니, 여기 봐요. 지우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선아 개인 서류. 나는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 이력서가 있었다. 이름 이선아. 생년월일 1985년 3월 15일 현재 39세. 학력 5대학교 경영학과. 경력 XX 보험사 설계사 2010-2015. 보험 설계사?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였어? 우리 아들은 며느리가 회사원이었다고 했었는데. 다음 장을 넘겼다. 혼인관계. 전 배우자 김동수 2012년 결혼 마이너스 2015년 사별. 사별? 며느리가 재혼이었다고? 우리 아들한테는 초혼이라고 했는데. 할머니, 여기 신문 기사 있어요. 지우가 프린트된 종이를 건넸다. 나는 손전등을 비춰 읽기 시작했다. 40대 남성, 등산 중 추락사 경찰 사고사 결론. 2015년 8월 12일. 서울 북한산에서 등산 중이던 김동수 당시 38세 씨가 절벽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발을 헛디딘 사고사로 결론 내렸으며 유족에게 보험금 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5억. 보험금. 손이 덜덜 떨렸다. 다음 기사를 봤다. 사고사 남편 두고 홀연히 사라진 젊은 미망인. 2015년 10월 5일. 지난 8월 등산 사고로 남편을 잃은 이모 30세 씨가 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한 뒤 행방을 감췄다. 고인의 부모는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헉!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며느리가 전 남편도 죽였어? 그리고 보험금 받고 도망쳤어? 그 후 우리 아들을 만났고 나한테도 똑같이 하려는 거야? 할머니, 이것도 봐요. 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 나는 서류를 펼쳤다. 유언자 정명자. 작성일 2024년 7월 15일. 나는 내 전 재산을 아래와 같이 상속한다. 부동산 XX시 XX9 XX동 123-45 정우진, 이선아에게 공동상속. 예금 전액 정우진, 이선아에게 공동상속. 기타 동산 정우진, 이선아에게 공동상속. 이게 뭐야? 나는 유언장 같은 거 쓴 적 없어.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하단에 찍힌 도장은 내 도장이 맞았다. 할머니, 이거 쓴 적 없으시죠? 당연하지. 나 이런 거 쓴 적 없어. 그때 기억이 났다. 작년 7월. 며느리가 어머니, 은행 서류 좀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했었다. 나는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 그게 유언장이었구나. 할머니, 여기 녹음기 있어요. 지우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엄마 거예요. 엄마가 맨날 갖고 다니던 건데. 나는 녹음기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슈잉 마이너스 잡음 뒤로 목소리가 들렸다. 김 대리님, 계약서 확인하셨죠? 며느리 목소리였다. 네, 이선아 씨. 피보험자 정명자 씨 명의로 총 8건, 23억 5천 맞습니다. 저희 수수료는 3,500이고요. 네. 사고 처리 후 일주일 안에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험을 한꺼번에 들면 보험사에서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각기 다른 회사로 분산했고 시기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정명자 씨가 직접 동의했다는 서류도 다 있고요. 역시 이쪽 일 오래 하신 분담이래요.
그럼 사고는 언제쯤 날 예정인가요? 이번 주 안으로요. 늦어도 10월 중순 전엔 끝낼 겁니다. 지금이 10월 중순이야. 그럼 며느리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나는 죽는 거구나. 녹음이 끝났다. 나는 손이 떨려 녹음기를 떨어뜨렸다. 할머니, 지우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다. 내 며느리는 살인범이었고 나는 그녀의 두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경찰한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와 지우는 화들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다. 누구야? 며느리 목소리였다. 서재에 불빛 봤어. 누가 들어갔어?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황급히 서랍을 닫고 서류들을 챙기서 지우 손을 잡았다. 창문. 다행히 서재 창문은 1층이라 낮았다. 나는 창문을 열고 지우를 먼저 밖으로 밀어냈다. 할머니도 빨리. 나도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쿵.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뒤에서 서재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창문이 왜 열려 있어? 우리는 집 뒤편 골목으로 뛰었다. 숨이 턱까지 찼다. 62세 몸으로 뛰려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일단 멀리 가자.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24시간 편의점 불빛이 보였다. 저기로 가자. 편의점 앞 벤치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숨을 헐떡이다가 나는 품속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보험증서 8개, 유언장, 녹음기, 전 남편 사고사 기사. 증거는 확보했다. 할머니, 집에 돌아가면 위험해요. 지우가 물어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면 위험해. 오늘 밤은 다른 데서 자자. 어디요? 주위를 둘러봤다. 24시간 편의점, 술집,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간판. XX 찜질방 24시. 저기서 자자. 찜질방이요? 응.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험사랑 경찰서 가는 거야. 지우가 품속의 증거 서류들을 만지며 물었다. 할머니, 이것만 있으면 경찰이 믿어줄까요? 믿어줘야지. 녹음도 있고 보험 증서도 있고 전 남편 사망 기사도 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는 맨발로 찜질방으로 향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쌌다. 할머니, 여기 괜찮네요. 찜질방 한쪽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아야, 오늘 오래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급하게 만나러 갔어. 오늘 밤은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낮에 들어갈게. 지우도 데리고 왔으니 걱정 마. 전송.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갑자기 웬 친구 집이에요? 어디세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옛날에 같이 살던 동네 친구야. 남편 돌아가시고 오랜만에 연락 왔길래.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어떡해요. 전화라도 하시지. 미안해. 내일 봐. 전화를 끊었다. 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엄마가 의심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일단 오늘 밤만 버티면 돼. 나는 품속의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다. 보험증서 8개, 녹음기, 조작된 유언장, 전 남편 사고사 기사 프린트. 지우야, 이거 할머니가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푹 자. 할머니도 주무세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핸드폰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새벽 3시.
만약 집에 있었다면 지금쯤 며느리가 소름이 쫙 끼쳤다. 다음 날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몸이 뻐근했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다. 지우도 일어나 눈을 비볐다. 할머니, 이제 가요? 응. 씻고 나가자. 간단히 세수를 하고 찜질방 식당에서 계란과 식혜로 아침을 때웠다. 그리고 맨발로 갈 수가 없어서 찜질방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 8시 30분. 보험사는 9시에 문을 연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보험사 본사로 향했다. 오호생명보험 본사. 커다란 빌딩이 눈앞에 나타났다. 9시 정각. 우리는 1층 안내 데스크로 갔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다. 저 보험조사팀 만나러 왔는데요. 급한 일이에요. 보험조사팀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보험 사기. 아니, 제 명의로 모르는 보험이 여러 개 가입되어 있어요.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정명자 고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박진우 조사역 5생명보험 특별조사팀. 안녕하세요. 제가 특별조사팀 박진우입니다. 위층 상담실로 가시죠. 우리는 7층 상담실로 올라갔다. 조용한 방에 앉자 박진우 조사관이 노트북을 켰다. 정명자 고객님,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보험증서 8개를 테이블에 펼쳤다. 박진우 조사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전부 고객님 명의인가요? 네. 근데 전 이런 거 가입한 적 없어요. 제 며느리가 몰래 가입했어요.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며느리의 계획, 23억 5천만 원의 보험금, 새벽 3시 계단 살해 계획, 녹음 파일, 전 남편 사고자. 박진우 조사관은 녹음기를 들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이자 살인 미수입니다. 그가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다. 잠깐만요. 이 이선아 씨,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데. 그가 컴퓨터를 두드렸다. 아, 있었다. 2015년 김동수 씨 사망 건. 당시 저희 회사에서 5억 원 보험금 지급했던 케이스예요. 그게 제 며느리 전 남편이에요. 네. 박진우 조사관이 화면을 확대했다. 당시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등산 사고라고 했는데 목격자도 없고 사고 지점도 이상하고. 하지만 경찰이 사고사로 결론 내려서 저희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9년 후 이선아 씨가 또 다른 보험사에 문의했던 기록이 있어요. 60대 노인도 보험 가입 가능하냐고. 그때부터 계획한 거구나. 박진우 조사관이 노트북을 닫았다. 정명자 고객님, 이거는 경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보험범죄수사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조직적 보험 사기예요. 보험 설계사도 공범이고요.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8개 보험사가 연루된 대형 사건입니다. 그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30분 후 경찰 2명이 상담실로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중년의 형사가 명함을 건넸다. 강민호 경위 금융범죄수사대. 나는 다시 한번 모든 이야기를 했다. 강민호 경위는 녹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분, 이거 아주 잘하셨어요. 증거 확보를 완벽하게 하셨네요. 그럼 제 며느리를 당연히 체포해야죠.
보험 사기, 유언장 위조, 살인 예비 및 음모. 이 정도면 징역 10년은 나옵니다. 아들은요? 제 아들도. 강민호 경위가 한숨을 쉬었다. 아드님도 공범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며느님이 한 것으로 보이니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슴이 무너졌다. 내 아들도 감옥에 가는 거구나. 오늘 오후에 긴급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피해자분은 안전한 곳에 계세요. 혹시 머물 곳 있으세요? 저 친구 집에. 아니면 경찰에서 보호시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강민호 경위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오후 3시쯤 체포 들어갈 겁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험사를 나왔다. 지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이제 안전한 거죠?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이 감옥에 간다. 며느리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변해버린 내 아들.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언제 들어오세요? 점심 준비했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목소리 뒤에 숨은 계산을. 응, 조금 이따 갈게. 네, 어서 오세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다. 오후 3시. 그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62세 정명자의 싸움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왜일까? 승리한 것 같은데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오후 2시 50분. 나와 지우는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카페에 앉아 있었다. 강민호 경위에게서 문자가 왔다. 10분 후 도착합니다.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 집이 보였다. 저 안에 며느리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겠지. 저들은 아직 모른다. 곧 모든 게 끝난다는 걸. 할머니, 무서워요. 지우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떨린다. 근데 괜찮아. 이제 곧 끝나. 2시 55분.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경찰 6명이 내렸고 강민호 경위도 보였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할머니, 저 경찰이에요? 응. 시작됐어. 우리는 카페를 나와 집 쪽으로 걸어갔다. 경찰들이 현관문 앞에 섰다. 강민호 경위가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마이너스. 잠시 후 며느리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렸다. 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경찰이요? 무슨 일이세요? 이선아 씨, 정우진 씨와 관련된 긴급 수사건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나왔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여전히 평범한 주부 같았다. 무슨 일이신지. 며느리의 시선이 경찰 뒤편에 서 있는 나와 마주쳤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선아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호 경위가 체포 영장을 꺼내 보였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다. 이게 무슨 황당한.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정명자 씨 명의로 총 8개 보험사에 23억 5천만 원의 보험을 무단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한 혐의입니다. 말도 안 돼.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그 순간 집안에서 아들이 나왔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경찰들을 보고 얼어붙었다.
정우진 씨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아, 아니. 저희가 뭘. 며느리가 갑자기 내게로 달려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경찰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냐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실대로 말했지. 너희가 나를 죽여서 보험금 타려고 했다고. 뭐라고요?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세요? 치매 검사 받으셔야 한다니까요. 며느리가 경찰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경찰관님들,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하세요. 병원에서도 검사 권유 받으셨고요. 자꾸 피해망상을 하세요.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느니, 돈을 노린다느니, 피해망상이라고? 강민호 경위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보험증서 8개가 테이블에 펼쳐졌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정명자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입니다. 총 8개 보험사 23억 5천만 원. 피보험자는 정명자 씨, 수익자는 당신과 정우진 씨.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23억짜리 보험을 들었다고요? 강민호 경위가 비웃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녹음기가 재생되었다. 김 대리님, 계약서 확인하셨죠? 네, 이선아 씨. 피보험자 정명자 씨 명의로 총 8건, 23억 5천.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건 어디서? 그리고 이선아 씨, 당신 전 남편 김동수 씨 기억나시죠? 2015년 등산사고로 사망하셨죠?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도 5억 원 보험금 받으셨죠? 그리고 9년 후 다른 보험사에 60대 노인 보험 가입 문의하셨죠? 그건 패턴이 똑같습니다. 결혼보험 가입 사고사 보험금 수령. 당신은 보험 사기 전문범입니다. 며느리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시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래서 새벽 3시에 계단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까? 며느리가 숨이 막힌 듯 헐떡였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강민호 경위가 내 뒤에 서 있는 지우를 가리켰다. 손녀 김지우 양이 직접 들었습니다. 내일 밤 새벽 3시 어머니 화장실 가실 때 계단에서 밀어버린다고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다 들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 며느리가 지우를 쳐다봤다. 지우야. 넌 내 딸이잖아. 전 할머니 편이에요. 지우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며느리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경찰이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이선아, 당신은 보험 사기, 살인 예비 및 음모, 유언장 위조 혐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째깍. 수갑 소리가 오후의 정적을 갈랐다. 며느리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시어머니,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전 남편 때도 우리 아들 때도 평생 남의 목숨을 돈으로 바꿔온 사람.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번엔 실패했어.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며느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62년을 산 내가 너보다 더 강했거든. 며느리가 경찰차에 실려갔다. 아들도 수갑이 채워졌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다. 진짜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선아한테 휘둘려서. 나는 아들을 쳐다봤다. 미움도 사랑도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우진아, 네 엄마. 엄마는 살고 싶었어. 그게 잘못이니?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도 경찰차에 실렸다. 차가 떠나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강민호 경위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정명자 씨,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범죄를 막았어요. 고맙습니다. 재판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검찰 조사도 받으셔야 하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이 떠나고 집 앞에는 나와 지우만 남았다.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할머니, 지우가 내 품에 안겼다.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3개월 후 재판정. 피고인 이선아는 보험 사기, 살인 예비 및 음모, 유언장,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며느리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피고인 정우진은 보험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재판이 끝나고 아들이 내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나는 아들을 쳐다봤다.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아들은 아니었다. 우진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하지만 지유를 위해서라도 너는 다시 사람답게 살아야 해. 알았지?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아들이 고개를 숙여 절했다. 나는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유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우리는 법정을 나섰다. 1년 후,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유가 현관문을 나섰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이는 한층 더 의젓해 보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평화로웠다.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재판, 언론 인터뷰, 보험금 반환 절차.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정리됐다. 집은 여전히 내 명의였고 며느리가 조작한 유언장은 무효 처리됐다. 보험도 전부 해지했다. 아들은 지난 6개월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 부끄러워서 그럴 거다. 나는 괜찮았다. 언젠가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그때 생각해 보련다. 하지만 지금은 나와 지우만으로도 충분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진우 조사관이었다. 정명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좋은 소식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이선아 씨 사건 덕분에 저희가 보험 사기 방지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정명자 고객님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감사패요? 네. 고객님 덕분에 큰 범죄를 막았고 시스템도 개선했으니까요. 나는 웃었다. 알겠습니다. 시간 되면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62년. 참 긴 시간이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간호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 눈치 보고 그렇게 살다가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누군가의 10억짜리 목숨이 될 뻔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것도 당당하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깜빡하고 수학교 가서 안 가져갔어요. 어머, 그래. 빨리 가져가. 아이가 방으로 뛰어가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62세 정명자.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그리고 손녀 지우와 함께 햇살이 따뜻했다.